정치하자 제4강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강연 순서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모셔야 될 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박우섭 전 청장님 오늘 모시게 돼서 사실 좀 떨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시도록 사실 토요일날 원래 했던 강연 날짜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 이쪽 대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일 수요일날 오늘 낮 3시에 이렇게 모셨는데 그래도 저희 당원분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우리 박우섭 청장님의 맨파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박우섭 청장님 모시고 지방분권 그리고 시민이 주인인 지방자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 여쭙고 또 우리 미추홀 의뢰 미래 이 정치 지형에 대한 부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우리 당원분들이 여쭤보고 싶은 부분도 좀 여쭤보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 환영의 박수와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오랜만에 우리 당원분들 만나게 돼서 저로서도 감개가 무량하고 우리 저보다 선배님이신지 후배님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기타 연주해 주시고 노래하고 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원래 이 강연 이런 것보다 노래하고 춤추는 걸 더 좋아해서 저도 노래 한 곡 불러드리고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내 맘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가누나 오늘 이제 강의 제목을 시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와 분권 이렇게 해주셨고 사실 제가 이제 주최 측에다 강의 제목을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저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게 같은 생각이라고 근데 정말 이제는 우리가 자치와 분권이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로는 자치와 분권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초의회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기초의회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치, 시민자치, 자치, 주민자치가 되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하면은 그것이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많은 경우에 그 믿음을 배신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가 차라리 기초의회가 없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분권은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은 상당히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 권력이 그래서 집중되거나 한 사람이 많이 갖거나 또 권력을 오래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조금 뭔가 견제하고 조심하고 그 권한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이 자치와 분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스러운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는데, 물론 그 책임이 뭐 대통령이 있고 또 행안부 장관, 경찰, 소방서, 구청장 뭐 이렇게 다들 잘못들 했죠. 잘못들 했는데, 그 자치분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제도가 자치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그 사건을, 그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분권이 제대로 되면은 구청장이 소위 치안을 담당하는, 민생을 담당하는 경찰에 대한 권한도 갖고, 그 다음에 소방에 대한 권한도 갖고, 심지어는 교육에 대한 권한도 함께 그 구청장이 갖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것에 대한 결정을 그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이 자치경찰 제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은 아주 형식적으로 광역단위에서 문제인데 시군구 단위까지 이 자치경찰 권한이 넘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제가 구청장을 할 적에 지금 이제 그 옛날 중앙극장 있던 자리에 횡단보도를 거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제일시장 있고 그러니까 욕을 하는데, 경찰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기본적으로는 이 교통의 흐름을 이렇게 잘 하도록 하는데, 경찰은 이제 그런 쪽에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구청은 결국 주민들의 보행이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힘이 경찰 쪽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미 된 거죠. 그리고 저희한 것은 시민회관 사거리의 횡단보도, 주안역 앞에 횡단보도, 이런 것들이 그전부터 주민들이 요구했던 바인데 오랫동안 안 되고 있다가 결국은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고, 또 하나는 결정을 신속하게 빨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도 보면은 무슨 사태가 일어나고 나면은 우리가 보고하는데 이렇게 시간 걸리고, 또 그 보고가 제대로 올라가서 이게 안 내려오면은 뭐가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가장 작은 단위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치와 분권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 모든 문제가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이 확실히 누구한테 있는지가 분명해져. 지금 요번에 이태원 그 참사가 나고 나서 지금 그 누구한테 책임이 정확히 있는지가 안 가려지는. 근데 당연히 용산구청장이 책임을 지는 체제로 가야 돼. 용산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적어도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민생 문제,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장이 확실히 책임을 져요. 그래서 자치와 분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에서 볼 적에 항상 이 지방이나 여기를 볼 적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다 권한을 주면은 뭔가 잘 몰라서 일을 잘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네들은 뭔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 알고 잘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방은 약간 무지랭이 뭐 이렇게 능력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 맡겨가지고는 뭐가 잘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다. 또 하나는 지방에다 맡겨놓고 그러면은 뭔가 부정부패가 거기서 썩어서 고여서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이거 가지고서는 결국은 계속해서 중앙에서 지방에다 권한을 안 주고 있는. 그런데 지방에다 그렇게 권한을 줘서 지방끼리 그렇게 되면 서로가 어디가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교정도 되고, 또 사람이 자꾸 뭔가 시도하고 기획하고 실천해 봐야 발전하는 것인데, 지금은 지방의 공무원들이 자기가 뭔가 기획하고 하는 것들을 못하고 위에서 그냥 결정해서 내려오는 것만 집행을 하려고 하고, 그걸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고, 자기 스스로 기획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두려워하면서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 분권을 통해서 권한을 주게 되면은 결국 그만큼 능력도 커지게 되는. 근데 이제 지방 분권에 대해서 권한을 줬는데도 그 권한을 이렇게 스스로 움츠러들면서 잘 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가 가서 그 상황을 보고 결국은 무슨 그 지역의 자기 당 소속의 국회의원한테 보고하는 걸로 그냥 자기 일을 다 했다 싶고 그냥 가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분권을 통해서 이렇게 권한을 가져오고 나서 결국은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려면은 앞에 있는 바로 시민이 주인인 것을 분명히 신분공탄한테도 각인시키고, 그리고 주민들도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항상 해나가요. 그러니까 이 아주 많은 경우들에 아까 기초의원, 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까지 포함해서 그냥 여기가 그 당의 국회의원의 심부름권처럼 행동하는 이런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사실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일이 다르고 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거지, 다 똑같이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 위임받은 권력이죠. 그래서 자기의 주인이, 이 선출된 사람이 자기의 권인이 정말 국민이 주인이고 주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임받은 권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주민들의 안전, 생명의 안전하고 복리 증진하고 경제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지방자치와 분권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구청장을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이 잘 믿음이 안 가요. 어떤 문제들을 열어놓고 주민들한테 결정을 하라고 해서 과연 좋은 결정이 내려질까 걱정을 하는 거죠. 시민참여 예산을 해서 하면 주민들이 뭔가 조금 더 좋은 제안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지역의 도로 보장하고 이런 쪽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민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결국은 주민들이 그러지만은 그렇게라도 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점 발전한다. 이게 소위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정치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된 지 한 지금 뭐 30년 가까이 이제 돼가고 있는데, 그러나 30년이라는 기간이 긴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또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선은 지금 느끼는 그 주민들의 느끼는 필요가 너무 급한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시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을 주민들을 깨우는 일들을 이 정당의 지역위원회, 정당의 당원들, 소위 지역의 활동가들, 시민단체들이 그 일들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뭔가 정치적인 의식이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이제 이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밖에서는 정치 참정권을 허용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학교 선생님들하고 공무원들은 이 소위 참정권이 배제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학교 선생님과 공무원들은 굉장히 그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정치 활동을 지금 배제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쨌든 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각성되도록 하는 일들을 정당이 해야 되고, 오늘 이런 자리가 이제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더 많은 소모임들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지역위원회 지구당 활동 그러면은 산악회 구성해서 산행 가는 거, 이게 이제 지구당 활동의 거의 전부처럼 돼버렸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정치적인 교육이나 정치적인 선전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시국 강연회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지역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정당법에 의해서 지역위원회가 이렇게 합법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당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지구당을 부활하자 뭐 이렇게 자꾸 계속 하는데 이게 계속 안 되고요. 사실은 그거는 약간은 지구당을 폐지할 적에 명분은 지구당이 뭐 부패 온상이고 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폐지한다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구당, 원외 지구당을 다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외 지구당 위원장 할 적에는 지구당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당 후원회도 조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당 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후원회비를 가지고 지구당 활동을 할 수 있었던데 그것까지도 없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치를 깨끗하게 한다, 부패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후퇴합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이 지역에서 뭐가 움직이고 뭐 이러는 것이 다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고 뭔가 이 비생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무시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중앙당은 뭐 깨끗하게 잘 돌아가고 지구당은 잘못 돌아간다? 이거 아주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자치분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당 구조는 옛날에 비해서 훨씬 후퇴했어요. 근데 정당 구조가 이렇게 자치분권에서 후퇴하면은 전체 사회 구조가 자치분권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자치분권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하면은 자치분권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의 가치는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균형발전위원회가 있고 자치분권위원회가 있는데 이 둘은 사실은 배치되는 개념. 그러니까 자치분권하면서 균형발전하는 게 실제로는 서로가 배치되는, 그리고 자치분권은 자유의 개념이고 균형발전은 평등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속설로 얘기하면은 자치분권은 보수의 가치고 균형발전은 진보의 가치. 근데 우리나라는 보수가 자치분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이 진보 진영, 민주당 진영에서 그걸 끌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우리 민주당 쪽이 지향해야 할 바는 지금 현재로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다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려는데 우리가 그러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서로 배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하면서 판단을 해. 그러니까 균형발전을 이야기를 특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빠지는 함정이 실제로 균형발전을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이미 발전되어 있는 곳에 더 재정이 투자되는 거를 우리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국가 전체를 놓고 보아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인천시를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지하철 노선이 인천에서 보면은 송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도에는 허벌판이었었고 아무도 안 사는 데였었는데 거기다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그러면서 그걸 송도까지 집었는데, 그리고 원도심 쪽은 사실은 지하철에서 이렇게 소외되는, 그러니까 마치 중앙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있는 곳에다 더 퍼붓는. 그러니까 서울도 보면은 강남에 지하철 노선이 아주 촘촘하게 돼 있어요. 저는 요새 가다 보면 무슨 신분당선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그러는 걸 보면, 그리고 이렇게 서울의 지하철 노선을 보면은 강남에 그렇게 지하철 노선이 지하철역이 그렇게 촘촘하게 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만큼 거기다가 쏟아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로는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균형 발전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균형 발전을 얘기하면서 자기네가 그냥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곳에다 더 퍼붓는 식의 일들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힘을 가져야 하는 게 사실인데, 그러나 그 중앙이 굉장히 그 균형 발전에 이거에 아주 충실한 그런 데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로는 균형 발전을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중앙이 균형 발전에서 힘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데를 더 발전시키고 거기다 더 쏟아붓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결국은 우리가 감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버텨내 줘야 되는. 조금 더 이렇게 우리 미추홀구의 사례로 조금 말씀드리면, 저기 이제 저기 수의역에서 이렇게 공원을 만드는 그 이제 철도시설공단 땅입니다. 그 철도시설공단 땅인데, 제가 구청장한테 철도시설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다 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철도시설공단 자기네 쓰지도 않고 뭐 안 쓰는 땅이니까 거의 뭐 쓰레기만 쌓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가 됐어요. 근데 철도시설공단에서 뭐라고 하면 자기네 안 쓰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그 공원을 만들자고 하니까 1년에 2억 원씩 이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그래서 이제 근데 자기네들은 이 규정상 자기네 땅을 누가 쓰게 되면은 지방정부라도 그게 쓰게 되면은 사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그때 마침 그 시공단 이사장이 저하고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자기도 그 돈을 받는다는 게 의미도 없고 또 그게 무리하다는 것도 알죠. 다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공원을 이 위에다 공원을 조성할 텐데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이 한 40억쯤 든다. 그러면 그 40억을 든 거를 당신네들한테 기부 체납을 하면은 그 이제 철도시설공단한테 주는 거로 되니까 40억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2억 원씩 해서 20년의 사용료를 우리가 지불한 걸로 하자라고. 그래서 그게 오케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어쨌든 우리한테 호의적으로 해줬고 또 자기네들이 봐도 그 땅 그거 뭐 놀리는 땅인데 공원 만들고 그러면 자기네도 관리 안 하고 좋죠. 그래 됐는데 그 다음에 뭐가 브레이크가 되냐면 행안부에서 이제 기부 체납을 받을 적에 관리비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공원을 만들면 매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을 기부 체납을 받을 수가 없다고 또 제동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설득하는데 뭐 다른 지방정부의 사례나 뭐 이런 거를 보아서 이런 일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행안부를 설득해서 하는데 또 몇 달 걸려요. 그러니까 중앙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가 일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규정이 이러이러하니까 이것대로 해라라고 해서 골탕 먹이는 일들이 숱하게 많은. 저희가 이제 그 이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이렇게 됐고 또 그때 각 지방 정부에서 이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어. 그냥 그때 워낙 이슈가 그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자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행안부에서 몇탈 뭐라고 그러더니 어느 직렬은 뭐 간호직에서 방문 간호사는 뭐 다 정규직화라고 이거를 일률적으로 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원칙적으로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TO만 몇 명씩 주면은 그거를 지자체가 알아서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도록 하라고 숱하게 얘기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거를 못 믿고 그렇게 하면은 또 무슨 딴짓을 할까봐 그걸 못 믿고서는 직렬이나 이런 걸 다 정해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방정부마다 그런 사정들이 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면서도 숱한 마찰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면은 훨씬 그러한 것을 줄일 수가 있을 텐데 결국 그런 권한들을 안 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소모가 많은. 그래서 이 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사실은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은 그것이 이제 중앙 정부가 하는 일인지 이게 지방 정부가 하는 일인지 이게 잘 구분들이 현재는 모호하게 돼 있어서 뭐 옛날에 갑자기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똑같은 일을 해놓고 뭐 기초의원도 했다고 그러고 광역의원도 했다고 그러고 국회의원도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들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치분권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지 안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실제로 체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자치분권을 저해하는 것 중에 뭐 저해한다기보다 이제 중앙정부가 소위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공모 사업이라는 걸 가지고 지방을 컨트롤을 해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이 보조금 사업을 어쨌든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따오는 거니까 꼭 필요하지 않아도 보조금 사업을 자꾸 따와요. 그래서 이 보조금 사업이 이제 이 대도시에는 별로, 이 수도권에는 별로 없는데 시골에 가면, 지방에 가면은 이 보조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따오면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무슨 국민체육센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 만들어지는데 가서 텅텅 비고 별 활용도가 없는 그런 것들을 그 보조금 사업이라고 따와서 지방에서 해놓고 결국 그거 시설 운영비도 못 돌릴 정도로 어렵고 또 이용자도 없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치분권을 하는 쪽에서는 이 보조금 사업을 그 보조금을 그렇게 보조금 사업을 중앙에서 통제하지 말고 그걸 다 그냥 지방정부 재정으로 주어버려서 알아서 쓰도록 해라. 보조금 사업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앙에서는 자기네들이 그걸 가지고 힘을 쓰고 그걸 가지고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보조금 사업을 자기가 따왔다고 해야 지방에서 이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게 안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지방 재정이나 이런 걸 하는 분들은 이제 보조금 사업이 폐지돼야 된다라고 그 전부터 얘기를 해오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폐지되지를 않고 있는. 그래서 국가 재정이 실제로는 아주 낭비적으로 쓰여지는 일들이 많이 그런 보조금 사업이 그냥 중앙정부하고 이 지방정부 사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인천시하고 구하고 사이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하는 그 이 보조금 사업들. 이건 뭐 사소한 사례인데 인천시에서 옛날에 이 횡단보 보도를 바꾸면서 이 차가 이제 자꾸 보도로 올라가니까 이만한 세멘트 기둥을 박아놓을 때가 있어요. 제가 구청장 때 이건 앞만 봐도 바보 같은 짓이고 그렇게 큰 돌을 거기다 갖다 놓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 돌을 놓는 거는 빼고 이 설계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돌 놓는 업자하고 뭐가 주착이 돼 있었는지 뭔지 하여간 그거 설계에서 빼면은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그래서 그 설계대로 해서 이 보조금 사업.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다 이제 차가 막 치고 들어가고 이거 넘어지고 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 다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은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위에서는 자기는 그냥 무슨 그림만 그려놓고서는 이런 판단들을 하는. 그래서 물론 자치분권이 만능은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요즘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기도 하고 결국 현장에 답이 있고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옳다라고 하는 것이 검증된 만큼 이 권한들을 지방이나 분권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제가 이제 자치분권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 하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제가 이제 요즘 조선유혈단 기념사업회 일을 하면서 일제시대 때 항일 독립운동 했던 부분들을 좀 자꾸 보게 되는데 보게 되면서 제가 우리나라의 이
정치 상황이 굉장히 이 무슨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이 싸움이 서로가 적처럼 돼버렸어. 그리고 그게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놀라운 거는 이제 과거 문재인 정권이나 우리 노무현, 김대중 정권, 어쨌든 저쪽에서 우리 민주당 정권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적에는, 그 이제 저희 친구들도 이제 뭐 연배들이 많고 아주 보수적인 친구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를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북한한테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을 도와주고 하여 하여간 북한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집단처럼 매도를 해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제로도 그렇지 아니한데 저쪽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를 그렇게 공격. 근데 이 연원이 45년도에 해방되고 나서 결국은 친일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반대파를 공산주의자로 몰아치면서 친일파들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해체되는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친일파들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을 민족주의 세력을 공산주의자라고 몰아붙여서 살아남는. 그리고 그 연원이 지금까지도 그냥 오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상대당에서 우리를 이렇게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공격할 적에 저 집단은, 민주당 집단은 결국은 이게 정권 잡아가지고 김정은이 도와주려고 하는 정권이다. 이렇게 북한한테 뭐가 갖다 바치고 북한에 뭘 이렇게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공격하고, 실제로 그 부분이 이 자기네들 내부에서는 굉장히 강고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고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는 하도 국민의힘도 하는 짓이 엉뚱하고 또 뭐 잘못하는 것들 많으니까 그런 데서 또 실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뭐 다른 데서 여러 번 하는데, 전에 우리가 2007년, 2012년 대선 때 박근혜한테 뺏길 때죠. 이명박. 맞아요. 12년이 그때 이명박 정권이 워낙 죽을 쓰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인되신 김근태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 이번에 잡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정권을 잡으면은 정말 잘해야 된다. 이번에 정권을 다시 잡아서도 우리가 잘 못하면은 완전히 진보 진영이 망가질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했어요. 근데 2012년도에 우리가 결국 못 잡고 2017년도에 정권을 다시 잡았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지지를 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물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금 했지만 어쨌든 지금 정권을 뺏겨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볼 적에 민주당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진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도록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일반 국민들은 마음 줄 데가 없어서 그랬어요.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세력이 50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세력이 50이어서 윤석열이 간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정권을 뺏겨서 허탈해했고 그리고 그 뺏긴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을 찍었던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워서 찍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윤석열 하는 짓이 너무나도 엉망이었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촛불 행진에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어떤 노인 양반이 노인 양반이 아니죠. 뭐 우리 또래쯤 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윤석열을 찍었는데 윤석열이가 미국 가서 한 발언이 자기가 자신이 있으면은 나는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왜 니네는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을 해야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어떻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MBC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지가 한 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서는 하니까 이건 너무나 자기도 화통이 터지는 일이고 그러면서 이게 나라 전체를 완전히 아주 거기다가니 다 몰입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나도 분노하고 그래서 자기는 윤석열이 저거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게 결국 그런 마음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을 민주당이 뭔가 이렇게 끌어들여 우리 지역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구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는 있지만은 이제 구청장은 이제 뺏기고 인천시장도 뺏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끌어당겨내는 그리고 정말 민주당이 우리 편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만나서 전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얘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있으면서 제가 우리 박 청장님은 그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깊은 그 공부도 연구도 하셨고 전도사로 정말 열심히 뛰어주신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의 그 지방분권,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준이 이전에 주창하시고 노력하셨던 그때의 그 생각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정부가 그러니까 5기, 6기, 5기, 6기, 7기, 2014년, 2010년, 14년, 18년 요 3기, 3기 동안에 한 12년 동안이죠. 그때는 전국의 상당 부분을 저희 민주당 쪽이 했었고 또 지방정부의 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 굉장히 자치분권 운동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진전이 있었고 또 지방정부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교육혁신지구, 이제 교육청과 같이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지방정부의 좋은 사례들이 이렇게 중앙에서 흡수되기도 되고 또 자치분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발전이 이루어졌었는데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2022년도에 지방정부의 권력이 국민의힘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버리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이 자기네가 정말 자유를 가치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자치분권 이런 걸 확실히 더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집단. 그리고 아까도 이제 그 이봉삼 구청장의 예를 들었지만은 국민의힘은 사실은 그런 장악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상도 쪽의 국회의원들이 시장군수구청장들을 장악하는 힘, 기초의 광역의원 들어간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그 국회의원들이 장악하는 힘들이 더 강하고 또 그쪽에 이 지방의원들이나 단체장들 중에서는 대가리를 뒤밀고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이제 기초의원, 광역의원,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그래도 이 자치분권을 위해서 대가리 뒤밀고 좀 싸우는 집단들이 있는데 저쪽은 그런 게 전혀 없는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한 4년 동안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이 자치분권이 상당히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좀 합니다. 구청장 말씀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만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민생이 걱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진짜 우리 청장님한테 듣고 싶었던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제가 플로우로 넘기겠습니다. 그 청장님께서 2018년도에 이 인천 남구의 행정명을 미추홀구로 바꾸는 작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지역에 올 때 남구 얘기만 들었었거든요. 근데 윤상현 의원들이 그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라고 얘기를 소개를 들으면서 미추홀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단어도 낯설고 그래서 막 뜻도 찾아보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근데 전국에 그 한 40만 되는 행정구의 그 명칭을 바꾼 사례가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더라고요. 그때 그 사연 좀 궁금해서 직접 듣는 건 저 처음이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오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미추홀구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경우가 이제 행정구역이 이렇게 재편되지 않으면서 있는 그 상태에서 바꾼 것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아직까지도 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인데 저가 이제 우리 인천광역시 남구가 이름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이렇게 방음명인데 방음하고 일치하지도 않고 그래서 미추홀구의 남구의 명칭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일찍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실 이제 부평구하고 계양구가 갈라질 적에 그때 거의 북구였었는데 그때 거기는 부평구로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그때는 왜 북구를 바꿨는가 하면은 이 세무 비리가 있어가지고 인명이 안 좋다고 했을 때는 그걸 부평으로 바꿨는데 그때 우리 남구는 남구하고 연수구가 이제 갈라질 적이었어요. 그때 우리도 남구를 말고 다른 명칭을 좀 쓰자 그랬었는데 남구는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걸 그냥 안 바꾸고서 남구로 그냥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방자치 되고 나서부터 이름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제가 2002년도에 구청장이 됐을 적에도 그거를 시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반응들이 좋지 않았고 또 2010년도에 구청장 되고 나서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마치 2014년도에 이제 구청장이 되고 나서는 우리 동구하고 남구하고 서구하고 세 개 구가 같이 이름을 바꾸자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 다만 서구는 자기네는 당장은 안 하고 조금만 있다 하겠다고 그러고 동구하고 우리 미추홀구가 같이 이름을 바꾸기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처음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동구는 주민들이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많이 했고 우리 미추홀구는 여론조사를 처음 했더니 반대가 더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에 술수를 부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결과를. 그러니까 사실은 동구 같은 경우는 이 약간의 내가 보기에는 조작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사실은 조작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거를 뭐 갈럽에다가 맡겼더니 이제 좋지 않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포기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구의회에다 물어봤었죠. 그런데 구의회에서 예상외로 다시 한번 추진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고 싶지만은 내 생각만 있다고 밀어붙여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결국 주민들이 반대하면은 나 안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의회에다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서 근데 구의회에서 다시 한번 추진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해서 이제 다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바꾸기로 하고 이제 절차를 쭉 밟아갔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바꾸려면은 국회에서 법까지 바꿔야 돼. 국회에서 법까지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2017년도 뭐 이때 말쯤 됐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설사 이게 바뀌어지더라도 2018년 7월 1일부터 한다. 그리고 내가 구청장은 출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바꾸는 거를 내 성과로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국회의원이 이쪽은 홍일표 저쪽은 윤상현. 이쪽은 윤상현 저쪽은 홍일표니까 우리 당 국회의원이 없는. 그래서 이제 홍일표 의원한테 먼저 당신이 이거를 이제 법안 제출을 하셔라고 했더니 이제 홍일표 의원은 뭔가 이렇게 약간 하더니 본인은 안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윤상현 의원한테 그럼 이 법안을 당신이 저기 하셨더니 윤상현 의원이 그걸 본인이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윤상현 의원하고 또 이제 다른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20명 이상이 법안 제출을 하고 그때 마침 이제 그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김교웅 사무총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이제 김부겸 장관이고 그래서 이제 마침 돼서 2017년 말에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루어졌죠. 박수 한번 돼요. 주세요. 굉장히 지난한 긴 역사가 있었구나.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저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않았으면 시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광의명이라는 게 어디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광역시에 가면 다 남구, 북구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서구도 있고. 근데 이 남구가 굉장히 흔한 구역명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청장님의 힘에 의해서 그 노력에 의해서 이 미추홀이라는 굉장히 예쁜 인천의 옛 이름을 찾은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이 이름이 새로 지어진 곳에 와서 정치를 하게 됐는데 제 그 수혜를 제가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죠. 이렇게 고생해서 행정명 바꿔주신 곳에 행정명만 바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정치도 좀 바뀌어야 되고 우리 마을의 주민들이 정말 진짜 동네가 바뀌었어 라고 할 만큼 지방의회도 좀 완전히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박규섭 청장님 그동안 좀 뜸하게 뵈셨을 거고 오랜만에 뵈서 반가우실 텐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이재복 부모님 저기 당원님이랑 사랑스러운 당원입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제 이메일 아이디가 미추홀입니다. 예. 그리고 질문 하나만요. 네. 지금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바꾼 것 같아요. 그 연말 이때쯤 되면 보도부를 바꿨잖아요. 왜? 지금은 그렇게 흔하게 볼 수가 없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 해마다 연말만 되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멀쩡한 거 이쁘게 해야 되는 거 막 파재끼고 뭐 또 갖다 맞추는데 잘 안 맞고 대기실인데 그대로 막 유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혹시 어떤 그 유착 같은 게 혹시 있고 그랬나요? 이 친구입니다. 뭐 유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울 적, 연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보도블록 바꾸는 예산으로 5억이면 5억, 뭐 10억이면 10억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관성이 있어서 그 예산들을 이제 줄어들지도 않고 또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많은 구에서 하는 일 중에 업자들의 요구가 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바꿔서 먹고 사는 업자들이 있는데 그 예산이 없어져 버리면 그쪽이 이제 하니까 그리고 이제 건설과는 건설과 자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예산을 세워놓고 그거를 이제 하는데 그 예산을 결국은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연말까지 해서 다 안 쓰면은 연말에 그 예산들을 한꺼번에 풀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려면은 연초에 그 보도블록 세우는 예산을 작년에 10억 세웠으면 한 5억이나 뭐 이렇게 줄여서 세우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그런 예산들이 줄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나 그걸 그냥 막 아무데나 바꾸는 거는 아니고 이제 조사를 해서 오래될 때 또 주민들이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런 데에 따라서 이제 바꿔주죠. 다만 제가 이제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조금 뭐랄까 아쉬운 점은 이런 겁니다. 제가 뭐 일본이나 아니면 뭐 일본까지 안 가고 서울만 가더라도 보도블록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편편하게 잘 해요. 근데 우리 인천을 보면 보도블록 까는 것이 이게 약간 기울기도 그렇고 좀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보도블록을 걸어 보면은 이게 약간만 기울기가 있어도 굉장히 걷는데 이게 좀 불편합니다. 이게 편편한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냐, 보도블록을 전체를 못하냐, 근데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훨씬 더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뭐 그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약간 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도블록 바꿀 적에 거기에 어디서 뭐 했다 이런 걸 이제 좀 업자명을 써 붙이도록 또 해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사실 이 보도블록이 이 걸어 다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수평이나 이런 게 잘 맞아야 되고 또 저기 해서 그리고 이제 보도블록이 자주 바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앞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걸리는데 구청에 이 힘이 세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결국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발언권이 셉니다. 우리 구의원님도 계시지만 이제 그런 요구들을 자꾸 하게 되면 이제 그에 따라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까 주민참여예산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주민참여 예산을 해도 주민들에서도 무슨 저기 그 보도블록 바꿔달라든지 뭐 도로 포장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예산을 좀 다른 데다 쓸 것들을 주민들이 더 창조적으로 요구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관성적인 예산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아주 짧은 행정 경험이었지만 청와대에서 예산을 다뤄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다루는 그 예산안 중에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그 관성적인 예산을 늘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이것을 법으로 제도화해서 그 공무원이 착실하게 본인이 그 정책적인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예산을 별도로 아껴서 남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보장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게 이것이 계속해서 굴러가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들이 계속 낭비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저는 굉장히 컸었는데 우리 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지 않고 그 누군가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도 꼭 깨지 않을 때도 또 깨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세밀하게 다뤄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민주당원으로 저기 입당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는 미추홀구에 6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요새 그 인천광역시에 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지역주택조합 뭐 이런 데들이 미추홀구 쪽에 많이 집중해서 하는 것 같아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부총장님 시대 때 추진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도시 재개발이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제 관에서 많이 주도하는 건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고 또 어느 정도 반관 반민 정도 되는 건 이제 도시 재개발 사업 이런 부분. 이제 지역 주택 사업은 이제
그거는 완전 민간 주도 형식의 지역주택조합 방식이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리스크가 크죠. 저기 이제 도시 재개발이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들의 한 70% 내지 80%만 동의가 되면은 나머지 20%를 강제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뭐 100%적이라 했어도 요즘 한 95% 정도까지 이게 저기 토지가 확보가 돼야 나머지 5%만 강제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사업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형태의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걸 또 법적인 요건을 맞춰서 지역주택조합을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렇게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훨씬 더 리스크가 큰 거기 때문에 그걸 하실 적에는 정말 꼼꼼하게 보시고 거기에 가입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아니면은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있을 때는 지역주택조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도시 재개발, 도시 주거환경에서 막 진행이 되던 때라. 근데 이제 도시 재개발 사업이 안 되는데, 뭔가 재개발 구역으로 묶였다가 해제된 지역에 이제 지역주택조합으로 지금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부동산 경기 한참 있을 때였으니까.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더 떨어지면서 그게 또 어떤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지금 저희 지역의 가장 큰 이슈가 용현동, 하객동 쪽에 CTOC를 건설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 중지되고 있지 않느냐는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그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유정복 시장이 계속해서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뒷받침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서 좀 사실 안심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그 김진태발 채권시장의 문제가 결국 아주 작은 건설업체부터 시작해서 중견기업 이상으로 계속해서 자금줄을 막고 있거든요. 이것이 연쇄부도로 이어져서 내년 초까지 이어지게 되면 우리 지역의 지금 대형 사업도 언제 스톱해도 전혀 뭐 부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제대로 된 그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능하게 아무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속이 터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 지금 그 전체도 국민의힘 쪽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중앙정부의 힘을 아주 지배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행정 조직들이 잘 꾸려나가면 또 이것을 굉장히 원활하게 잘 꾸릴 수 있는 조직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을 좀 더 잘 챙기도록 저희 여기 구현 시원 이제 낙선하시는 저기 위원장과 저희 우리 청장님이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계시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 할게요. 예. 톡갱이 용현 일동입니다. 옛날부터 6.25 때 피난민들이 나와서 학고방을 여태 흑벽일로 주고 삽니다. 흑벽돌 집으로. 빈집이 한 7집이 돼요. 빈집이. 근데 그거를 통틀어서 뭘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고도 제한 때문에 그게 허가가 안 난답니다. 예. 전부 학고방이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7집이. 그것은 왜 그렇게 바로 수봉 밑에 빌다 지은 것은 허가 나고 낮은 지역에는 왜 허가가 안 나는지 그 말씀 좀 해주세요. 현역 부총장님 모시고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고도 제한 부분은 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 수봉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이 고도 제한 잘 안 풀린다. 대표적인 게 옛날에 거기에 AID 아파트 있었잖아요. 지금 수봉공원 그 도서관 진대 쪽에 거기도 이제 그 AID 아파트도 고도 제한 때문에 이제 재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하고 이제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켰는데 이제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용현 일동도. 근데 그거는 지금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 못하고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뭐 거기에 고도 제한 풀어준다 뭐 이런 얘기를 수없이 공약을 하지만은 다 이제 결국은 그게 빈 공약으로 가는 게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은 시장도 못하고 도시계획위원들이 모여서 같이 결정을 합니다. 이 같이 결정을 그 의원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데 대개 그 도시계획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학자나 뭐 이런 이제 분들이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인천시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하고 배치되더라도 거기가 고충이 서가지고서는 아파트가 경관을 가리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문학산의 저쪽 원흥 아파트나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높이 서서 이렇게 문학산을 바라보는데 이제 모양이 안 좋잖아요. 이제 이런 생각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시기에 도시계획위원들이나 이 방침이 조금 바뀌면서 도시계획위원들의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매번 그래서 들어가야 되겠네. 그렇죠. 매번 들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지역 주민 이제 거기서 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견해 차이들이 나오고도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 고도 제한을 푸는 거. 그리고 이제 풀어줘도 조금씩 풀어줍니다. 뭐 하여간 4층까지 질 수 있다면 5층까지 짓거나 뭐 6층까지 짓거나 요 정도만 풀어지지 4층까지 짓던 거를 갑자기 뭐 10층까지 올려서 짓거나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밑에는 하여간 밑에는 위를 너무 높이 올려 있는데 중간에만 뭐 못 올라가게 5층까지만 올려놓는데 이제 오히려 밑에는 더 높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못 올라가는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도시계획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결국 5년마다 이제 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지난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 뭐 누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려고 노력하되 결국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안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릴 때가 되는 때가 있으니까. 부모님은 원하시는 방향이 어느 쪽이세요? 아니 고도제한을 고도제한이 말입니다. 고도제한 고도제한 그거 그 학구방이 한 600평입니다. 네. 600평인데 구청에서 제가 몇 번 갖다 댔어요. 주차장을 해준다 해가지고 네. 주차장도 안 됐습니다. 구청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지역 사람들이 고도제한 7층까지만 해주면은 업자들이 붙은답니다. 그러면은 그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학구방 사는 사람은 언제 그 면을까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 건축도 안 나죠.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구청에서 그 땅을 수용해서 주차장을 만들거나 다른 용도로 뭘 만들거나 하는 쪽이 조금 더 빠르고 고도 제한을 풀어서 하는 거는 조금 오래 걸리는 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마 4층이나 5층쯤 제한이 있을 때가 7층까지 한두 층을 더 올리는 것인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도 지속적으로 하고 그걸 이제 특히 시의원하고 그 지역의 시의원에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지난 한 20년 전부터 그 됐던 얘기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거기 언제 이사 오셨어요? 예, 여기가 지금 한 60년 됐습니다. 60도 더 됐습니다. 오래됐어요. 군대 갔다가 이거 제대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래서 지금 저기 몇 층짜리 집이세요? 예? 사시는 집은 몇 층짜리 집이세요? 몇 층은 단층. 예. 단층. 단독이면 단독. 단독. 그래서 그 학구방을 좀 어때고 예. 좀 재건축은 안 되고 예. 어떻게 좀 고도제만 풀어주면 7층만 해줘도 업자들이 붙으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주자고 좀 권해도 안 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조금 일종의 도시재생 같은 것이나 아니면은 구에서 조금 더 이렇게 수용을 하거나 이런 방향도 같이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생생한 목소리 듣고 있어서 저도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모르던 분야라. 예. 또 혹시 질문 없으세요? 예, 우리 저 되게 앉아서 되게 궁금한 게 자치분권을 하게 되는 결국에 그 지방 정부의 장이라든가 리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치분권의 뭐 1세대 박국총장님이나 염태영 시장님이나 뭐 황명선 시장님 같은 그런 분들은 지역 내에서 자치분권을 잘 꾸려 가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책도 갖고 오셨지만 그 책에 보면 뭐 십수년 전에 이미 미디어 축제를 기획을 하셨다든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뭐 마을교육이라든가 뭐 통둘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그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그런 걸 어떤 공부를 해야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근데 고민을 하면은 보이는데 많이 다니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서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동사무소에 건강 체크하는데 시설 같은 거는 강동구에서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민들 중에 어떤 이 활동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에코센터 같은 경우는 그 윤성구라고 하는 분이 그 자원 재활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많아서 계속해서 저한테 와서 이 에코센터 같은 걸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걸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 활동가의 요구,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렇게 저는 이제 구청장이나 구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해외도 자꾸 나가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든 뭐 다른 나라든 가서 보고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건축가가 사전 예고제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 가서 본 것을 이렇게 배워서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책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외국에 나가서 보고 배우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에 가서 배우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시장군수 구청장들끼리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배우는 것들도 있고 결국은 그런 것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구청장을 하면서 중요한 가치 중에 평생학습, 그 다음에 문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이런 쪽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관련 서적들도 읽고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질문 더 있으세요? 저희가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째 미추홀구에 살고 있고요. 이제 입주당 5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린 내용은 남명희 지역위원장님께서 조금 공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 지역에 살면서 인하대에 진학을 했지만 인하대에 하면서 자취를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자취를 하면서도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네요. 치안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집주인과의 갈등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도 지방단체의 도움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유권자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에 2년 아니면은 짧으면 2년 아니면 길면은 6년 안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미추홀구 아니면 지방단체에서 그런 짧지만이라도 우리 지역의 주민으로서 같이 살게 되는 대학생들을 어떻게 보살펴주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런 거를 케어해서 우리 당에 좀 공감을 가지고 좋은 분위기를 가지게 했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우리 미추홀구는 우리 인하대학생들의 그러한 생활 문제, 거주 문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의 서대문구나
성북구나 이런 대학이 있는 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서울은 우리보다 재정이 조금 좋아서 하는데, 그러나 예를 들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이나 여기서 이제 서대문구나 서울 마포구 같은 데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 이런 거를 가져와서 구청에다 요구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실시하기가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가서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말 대학생들한테 잘해주는 데가 어디가.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미추홀구는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대학을 많이 뽑고 있는 구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지를 못한 게 사실이에요.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서울의 뭐 마포구나 서대문구나 저쪽 성북구나 이런 데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사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미추홀구의 뭐 구의원을 통해서 요구하든 뭐 구에다 요구하든 그렇게 해서 실현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오늘까지 5일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촉구 서명운동을 했는데요. 가장 냉소적이었던 곳이 인하대 역 앞이었습니다. 그 청년들, 저희가 지금 거의 뭐 1,000몇백 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리고 뭐 젊은 청년으로 보이는 분들이 서명해 준 것이 제가 볼 때 5%에 채 미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 그 당원께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이제 따갑게 받아들여졌는데, 저희가 그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게 저희 이제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우리 정당 내부에서 청년들에게 지금 정치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을 제가 좀 느꼈던 부분입니다. 굉장히 신뢰하지 못하고 냉소적으로 밖에 대하지 못하는 그들의 그 인식을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진짜 이 부분을 민주당 차원에서도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어제 이제 바로 이제 전체 국회의원들하고 있는 방에다가 드렸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 우리 지역 내에서라도 민주당 우리 지역위원회, 우리 구의원님, 그리고 청년위원회, 뭐 대학생위원회 이런 분들과 한번 제대로 된 뭐 TF팀을 만들든 해서 인하대에서 우리 꼭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 학생들의 그 의식 구조에 민주당이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고, 앞으로 그 변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실제로 거주하는 부분에 뭐 치안, 그리고 생활 도움 이런 것까지 저희가 고민을 해보면 더 다가가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